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학습하게 될 내용은 FOB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FOB 계약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FOB가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가 있고, 영국류의 FOB가 있고 미국류의 FOB가 있습니다. 이 영국계 FOB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영국계 FOB의 어떤 기록, 관련된 판례 이런 것들은 1884년부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된 물품이 특정한 물품, 특정물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프리 온 보드라는 말은 이 프리 온 보드를 쓰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보내는 송화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하는 것. 그러니까 보드라고 하는 것이 배의 갑판을 의미하는데 그 갑판 위에 올려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의 비용,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프리 온 보드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오랜 기간부터 1884년부터 FOB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FOB 조건으로 물품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물품은 갑판 위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까지의 비용이 매도인한테 지불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B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면, 요약을 해보면, 매도인은 갑판 위에 물품을 올려놓을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을 한다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에게 그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계 FOB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FOB와 관련해서 계약법의 국제물품 매매와 관련된 계약법의 오랜 그 학자들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벤자민은 FOB라는 용어의 의미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을 위해서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고 그곳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선박에 적재된 때로부터 물품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FOB 개념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죠. 스미도프는 FOB 매매 계약상의 매도인은 약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선적할 의무가 있고,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인은 그 이후의 모든 비용, 목적항에서의 양육비, 수입관세, 영사비용, 목적지에 도착해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부수비용, 본선상의 적부비용, 운임, 해상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순 교수는 매도인이 프리 온보드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데, 다른 말로 선측 난간을 지나는 지점까지 물품의 비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표현을 쓰고 있고, 이러한 개념에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커텀스 2020에서 FOB를 얘기할 때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해서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해상 내수로의 방식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인커텀스 2020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ICC가 생각하는 FOB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커텀스 상의 ICC가 제정한 인커텀스 상의 FOB는
제가 앞서 설명한 영국계 FOB 조건이 현대에 와서 수출 거래에 이용하는 국제 무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FOB로 바뀌면서 이 현대적 인커텀스의 FOB 개념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FOB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국내 거래, 국제 무역이 아니라 국내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이 FOB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기원전 2800년경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록이 남아 있고 대규모의 어떤 산업화나 공업화를 이루고 난 다음부터 전 세계가 세계화되면서 본격적인 세계 무역,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이 산업화 공업화 이전에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왜냐하면 범선이란 것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범선은 말 그대로 바람의 힘으로 다니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이런 어떤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바다라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뭐 위성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다라는 곳이 되게 위험했고 침몰될 위험도 있었고 해적도 있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떤 그 아프리카 지역의 극히 일부에 있는 그런 정도의 해적이라는 게 아니라 해적이라는 것이 국가가 그 바다에까지도 국가의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한 영역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적이 많았고 위험했기 때문에 이 해상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험이라고 보여지는, 그래서 그 해상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어드벤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말 그대로 위험한 모험을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무역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도착해야 도착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배가 어느 곳에서 물품을 실어서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배가 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냥 뭐 운이었습니다. 도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이다, 벌크 선이다 라고 하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항구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목적항에 어느 시점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항해가 가능해요, 오늘날에는. 근데 이 예전 시대, 그러니까 산업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대에는 배가 출발을 하면 그 배가 목적항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퀘스천 마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역 거래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냐, 배가 도착해야 도착한 거다. 양육지에서 그러니까 최종 목적항 양육지에 배가 도착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이 선박을 지정을 해서 그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매매하는 그러한 거래가 초기에 있었어요. 굉장히 초기에. 그러니까 산업화 근대화 이전에.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증기기관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납니까? 기선이 등장합니다. 바람과 조류의 힘으로 다니던 배들이 물론 오늘날의 그 내연기관 엔진이 아니죠. 증기기관 엔진이죠. 증기기관 엔진을 사용을 했더라도 증기기관 자체가 뭐예요? 배 스스로 동력을 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배보다는 기간도 짧아질 것이고,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기선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선박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매매 당사자가 선적 기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예전 범선이 사용되던 시점에는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출발해서 6월 30일 도착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올지 안 올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기선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증기선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한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예측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선박 그 자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언제 정도의 선적하면 목적항에 언제 정도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래 조건이나 운송을 약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적 기간을 약정함으로써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어떤 선적한 물품을 매입을 하고 판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범선 시대에는 그러한 해상 운송의 위험성이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양육지 매매가 사용이 되다가 이 근대적 의미의 산업화 이후의 무역 간섭으로서 현재의 무역 간섭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FOB CIF인데 FOB CIF가 기본적으로 선적지 매매죠. FOB CIF는 선적지 매매 조건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물품의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선적항에서 끝나죠. FOB CIF 두 개 다. 그런 식으로 양육지 매매 조건에서 선적지 매매 조건으로 옮겨오면서 이러한 FOB와 같은 무역 간섭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정 선박에 의해서 그래서 착선 매매가 기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선적항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출발하려고 하는 배의 하물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FOB라고 하는 선적지 매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 그 이전에 범선을 사용을 해서 양육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결국엔 그 배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판매하는 쪽 내지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해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FOB처럼 선적지 매매로 바뀌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품을 언제 선적을 하라라고 해서 거기서 물품을 선적해서 오면 그 선적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에 어느 시점에 선적하라고 해서 선적시켜서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필요해졌느냐? 해상보험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FOB라고 하는 개념, 선적지 매매 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함과 동시에 뭐가 발달하게 되었느냐? 해상보험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국에서 이 FOB 조건,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FOB 조건이 보통 이제 19세기 초에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 전기선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현대적 의미의 통신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됐느냐, 물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상인이 직접 선박에 승선을 해가지고 그 물품을 선적하는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사려고 하는 괜찮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물품을 자신이 타고 온 선박에 인도하도록 하고 선상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배를 가지고 가서 배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그 화물 이 배에 실어 라고 하면서 실으면서 검사하고 이제 화물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해서 선박의 갑판 위에 실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선박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본선으로 이제 자기가 출발한 한 곳으로 원래 목적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 구간에 대해서 해상 위험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 방식에 사용되었던 것이 FOB다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CIF의 경우에는 조금 더 FOB보다 시작 자체가 조금 늦거든요. CIF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술 진보가 생겨나고 전기선 조건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이 전기선을 통해서 선적 서류라고 하는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선박에서 실어서 보내지 않고 따로 별도로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그런 간섭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이 CIF, 쉽게 말하면 선화증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화증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선화증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상징적 인도 조건으로서의 CIF 조건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OB가 먼저 태어나고, 그러니까 기선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송수단의 안정성과 항해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FOB라는 간습이 만들어지고, 선화증권의 간습, 우리가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선화증권이 일종의 하나의 상징적 인도로서의 권리증권으로서 사용되어짐이 가능해지면서 CIF 조건이 나타난 거예요. 자, FOB와 CIF의 어떤 거래 조건의 특색 하나가, FOB는 사실 원래의 의미 자체는 이게 어떤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뭐도 있지만 국내 거래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클래식한 FOB, 원래 FOB 초창기에서 사용되는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수출업자가 국내 공급업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국내 공급자는 수출업자가 지명하는 본선에 물품을 인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국내 거래에서 사용되는, 국내 거래에서 사용되는 조건으로 사용된 게 FOB가 많아요. 그게 영국에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수출업자가 계약상 매수인이고 물품 공급자가 매도인.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한 나라 안에 있는데, 수출하는 사람이,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국내 공급업자한테 물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 공급자가 수출업자가 지명하는 선박에다가 물품을 실어주고 넘겨주는 그런 조건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절차, 실제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거는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국제무역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고 상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출을 하죠. 이 사람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 공장에 있는 사람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정한 선박에다가 화물을 실어줘요. 이게 국내 거래죠. 수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거래죠. 요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게 원래 국내 FOB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절차는 물건 구매를 한 매수인이 하잖아요. 매수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그러니까 이 공급하는 매도인은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뭐만 해주면 돼요. 물건 사는 사람이 지정한 선박에 화물을 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외엔 할 필요가 없어.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실제로 외국에 물건을 내다 팔 수출업자, 이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이 그대로 국제무역으로 바뀌는, 국내용으로 FOB를 국내용으로 쓰다가 국제무역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인커텀스 상의 FOB는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FOB입니다. 근데 원래 영국의 오랜 간습상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국내 거래용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이 나라 자체가 섬나라이고 물품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국내의 운송에 있어서도 배나 내수로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FOB나 CIF 조건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미국은 사실 땅이 넓고 육상과 육상으로서의 운송이 이런 것들이 좀 발달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FOB가 육상 운송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미국 나름의 FOB를 떴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커텀스에 규정되어 있는 FOB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영국 안에서도 클래식 FOB, 국내용 FOB, 국제무역용 FOB, 뭐 이런 식으로 FOB를 굉장히 분화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간섭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쉽게 말해서 FOB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 거래, EXW처럼 거래를 한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 다양한 모습의 형태의 FOB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CIF도 그랬고요. 그리고 미국은 미국 나름의,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에 자기 나름의 법제도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 FOB라는 시스템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은 미국 나름의 어떤 상거래가 발달하고 간섭이 발달해 오면서 영국의 FOB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뭐 육상 운송인데 FOB를 쓴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 미국 무역 개정 정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FOB의 역사를 얘기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인커텀스 상에서 배운 그 FOB는 ICC라고 하는 국제상업회의소가 20세기 들어와서 자신들이 새롭게 정의 내린 FOB다. 기존의 FOB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고 반영을 해서 새롭게 정의 내린 FOB다. 그 인커텀스상의 FOB 외에도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의 FOB들이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FOB의 조건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B 조건은 뭐 한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면 매도인이 그러한 의무로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러한 어떤 명제에서 뭐 상당히 조금씩 많이 변형된 형태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뭐 그거는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FOB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당사자들 사용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뭐 바뀌거나 변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조금씩 변형된 형태의 FOB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하지만 FOB의 어떤 본질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적재할 때까지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위험이 된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이고, 세부적인 이행 단계에서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FOB의 본질적인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FOB는 선적지 매매 조건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FOB는 매도인이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지정 선적항에서 약정된 물품을 매수인이 수배한 선박에 선적하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물품의 인도를 완료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물품의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은 그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위가 선적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FOB 조건은 선적지다. 그래서 FOB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이 원칙적으로 물품이 본선 적재돼야 되는 어떤 그런 장소이고, 이게 부산이 선적지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CIF도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선적지 조건이죠. 그리고 CIF와 FOB가 두 개 다 선적지 조건이라는 점은 같지만, FOB와 CIF를 본질적으로 나누는 차이점은 CIF는 상징 인도라고 한다면 FOB는 현물 인도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FOB 조건은 현물 인도 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 혹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혹은 대리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서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이 FOB가 되겠습니다.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FOB는 보통 중간에 운송인이 사용되죠. 국제무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현품 인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FOB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물품을 현물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인커텀스 상의 FOB도 그렇고 원래 전통적인 의미의 클래식 FOB도 그렇고 살펴보면 물품을 선적지에서 본선 적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동시 이행으로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CIF의 경우에는 현실 인도가 아니라 상징 인도로서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지만, 그리고 그 선화증권을 하한어음 결제를 통해서 하한 치결 제도를 활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하고 있지만, FOB의 경우에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물품을 본선 적재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좀 편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죠. FOB이면서도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이게 왜 그러니까 CIF를 쓰게 되면 어차피 물품을 본선 적재하는 것은 단순히 점유권을 우리가 소유권, 점유권 이전에 대해서 그 학기 초에 공부했던 것처럼 CIF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시킨 상태로 선화증권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해야만 완전한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선화증권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 소유를 이렇게 대금 지급을 받을 때까지 유보시키면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위험과 매수인의 위험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분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FOB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인커텀스 상에서 본선 적재하면 끝. 그 이후부터는 다 매수인 책임, 매수인의 위험 부담, 매수인은 그 이후부터 모든 걸 책임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본선 적재를 하면서 물품 딱 넘겨주면 바로 돈 받아서 끝내야 되는데 실제 국제무역에서는 FOB를 쓰면서도 선화증권이 사용되고 본선 적재가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들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사실 그런 어떤 부적합의 문제들, 실제 인커텀스상의 FOB와 현실상의 국제무역에서의 FOB 간섭하고의 괴리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OB가 원래는 국내 거래용이었어요. 국내 거래니까 쉽게 말해 국내 거래라는 건 뭐예요?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FOB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출하는 사람이야. 물건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어. 내가 수출하는 사람이라서 물건 만드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항구에 배를 갖다 놨으니까 거기다가 물품을 실어주라. 라고 해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그게 프리 온 보드였어요. 근데 이러면 당연히 내가 국내에 있는 물품 공급업자한테 오더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오더하고 이 사람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 적재를 하면 내가 바로 대금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내 거래에서 사용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선화증권을 뭐 어떻게 하고 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본선 실어주면 내가 돈 주면 됐으니까. 근데 이 국내 거래에서 사용되는 FOB를 국제무역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오다 보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통해서 이거를 하완지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FOB가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배우는 인커텀스상 FOB하고 FOB 실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뭐 이건 강조했다시피 본선에 인도를 해야 되는 조건이죠. 원래 인커텀스 2000 버전까지는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였는데 인커텀스 2010부터는 물품의 인도를 본선상에서 인도할 수 있는 걸로 인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뭐 그게 바람직한 변경이라고 보여져요. 본선 인도 조건이고. 자, 인도 조건과 가격 조건의 차이.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역 거래 조건에서는 이 물품의 인도와 관련해서 어느 시점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나눠 봤을 때 어떤 시점을 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의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달라지게 되고, 그럼 쉽게 말해서 어떤 FOB를 쓰느냐, 어떤 뭐 다른 뭐 정형거래 조건을 쓰느냐, 아니면 어떤 CIF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가격 조건이나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가격 최산의 근거를 사용한다든지 가격 조건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FOB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인도 조건으로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인도 조건으로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떤 분기점 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격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 가격 조건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격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뭐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인커텀스나 FOB나 CIF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도 조건으로서 접근을 해서 그 인도의 조건이 말 그대로 조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달라지게 되고 비용 부담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FOB와 관련해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본선에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FOB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선박에 물품을 적재를 해야 되겠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물품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본선에 실어주면 돼요. FOB 조건은 순전히 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선박을 만약에 지정하는데 매수인이 실패하면 이거는 매수인의 잘못이에요. 배를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다른데 인도를 해달라고 매수인이 요구한다면 그건 매수인의 잘못입니다. 매도인은 FOB를 사용을 했으면 지정된 선박에 거기에 실어주면 돼요. 그게 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수인이 그걸 못한다? 그거는 매수인의 잘못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그 운송인이 운송인의 적재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영국에서 사용되는 어떤 클래식한 FOB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제대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선적하는데 실패하거나 인수 거절하거나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매도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미리 만약에 자기가 직접 선복 수배를 하거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운송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매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대로 인도만 했다면 그것은 매도인으로서 자신이 물품을 뭐 나쁘게 혹은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매도인은 따라서 선적 준비가 계약상에 약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 조건에 매도인의 선적 준비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운송인이 잘못 실었을 때, 운송인이 선적을 실패했을 때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매도인은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운송인의 실패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고 운송인이 선적을 실패하거나 운송인이 적재를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으로 봐야 됩니다. 매수인이 왜냐하면 FOB는 이 물품이 적재될 선박에 대한 어떤 수배나 지명을 매수인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본선 적재를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의 노력이나 준비로 이거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운송인 내지는 그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인도 장소 보겠습니다. 인도 장소. 통상적으로 FOB 조건은 선적항을 지정하거나 누가 지정할 권리가 있는지 계약에 명시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본선에서 선박에 프리 온보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선적항이 당연히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도 장소가 어떤 한 특정한 항구의 특정한 부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에 이러한 선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항구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누가 지정해야 되는지, 뭐 그냥 기술한 것이 없이
그냥 무슨 대책 없이 그냥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정확한 항구와 정확한 부두를 선택하고 지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FOB 스토어드 굿 데니시 포트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덴마크에 있는 양호한 부두를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데니시 포트라고 하면 이 데니시 포트가 덴마크에 있는 항구란 뜻인데 덴마크에 있는 모든 항구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 덴마크에 있는 어느 항구 중에 특정한 부두를 지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특정한 부두에서 인도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특정한 부두에서 지정된 선박이 도착해 있어야 되고 그 도착한 선박에게 매도인이 뭐 추가적인 부담 없이 물품을 선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완료 시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인커텀스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0년 버전까지는 물품이 본선 난간, 그러니까 선박이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박의 갑판에 난간. 이 난간을 통과하면 매수인의 책임, 매수인의 위험 부담,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판 위로 어떤 물품이나 파도가 들어오지 않도록 구분을 해 놓은 거지, 사실은 이게 뭐 하늘에 명확하게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선박 난간이 있으면 그 선박 난간 위로부터 그 어떤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이 가상의 선을 통과하면 물품의 인도가 완료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커텀스 2000까지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굉장히 우스운 간섭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간섭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인커텀스 2010에서 2020으로 바뀔 때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2000 버전에서 2010 버전으로 바뀔 때는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FOB에서의 그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이루어진다 해서 2010 버전부터는 말 그대로 본선 적재, 갑판 위에 적재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다한다로 바뀌게 됐어요. 2010부터. 그래서 십스 레일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선을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을 나누는 것에서 좀 제대로 실어주는 데까지, 갑판 위에 올려다 주는 것까지 매도인의 역할로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점이고, FOB에 있어서 인도의 완료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난간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갑판에 적재되었을 때의 이슈로 거기까지가 매도인의 인도 완료 시점이다 라고 명확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 관한 어떤 특별 규정들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뭐 별다르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약속을 한 게 있지 않는 이상 매도인의 의무는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으로서 끝이 나고, 뭐 다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커텀스에서 배우는 인커텀스 상의 FOB는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약정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매도인이 추가적인 물품의 이동이라든지 물품의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모가 부두에서 수취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도인이 부두에서 창고로 옮겨서 이를 제공했는데 거절했다. 이에 대해서 창고에서 인도하건 부두에서 인도하건에 매수인에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창고에서 인도가 추가 비용이 들거나 부당한 지연도 없었다 라고 봐서 매수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는데, 사실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매수인이
본선상 인도 대신 육상에 있는 창구에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뭐 하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FOB라고 하긴 해요. 분명히 거래상 FOB라고 하는데 FOB가 매도인에 반드시 본선 위에 물품을 올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당연히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의 내용이 적절하다라고 한다면 꼭 본선 위가 아니라 항구에 있는 선측이 되어질 수도 있고 창고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만약에 양 당사자가 FOB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본선에 적재를 하지 않고 창고에서 넘겨주기로 했다, 배 선측에서 넘겨주기로 했다, 그럼 FAS를 쓰거나 FC를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조건이나 기준은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일 뿐이고, 그 참고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적절하게 합의해서 명확하게만 합의하면 돼요. 만약에 이런 어떤 지금 이 판례 같은 경우에도 그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 지점이나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변경되어질 수 있고 변형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변경이나 변형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명확하게 합의되고 약정되어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은 휴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FOB를 아마 다음 주 사전 제작 영상에서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FOB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을 다음 주에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